GPS가 연결되었습니다. 김경래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. 네,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정가 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. 주간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.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.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, 오랜만에. 저 스튜디오 나온 거 진짜 오랜만에. 네, 그죠. 저번에 한번 지각하시고. 아, 그랬군요. 제가 다 적어놨어요. 아, 그렇구나. 네. 아유.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주말을 부르는 남자 현근택입니다. 아, 예. 왜 금요일이 되면은 5일 동안의 피로가 누적돼서 힘들어야 되는데 힘이 나죠 아침에? 너무 반갑죠. 저기 왜 마라톤 할 때도 그런다잖아요. 우리 학교 다닐 때 오래 달리기. 저 마라톤 안 해봐. 오래 달리기 하면 마지막 반 바퀴 한 바퀴 나오면 그쵸, 야, 끝났다 이거. 라스트 스퍼트. 예. 자, 힘을 내서 한번 해보죠.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을 갖고 오셨어요, 김태현 변호사님. 추미애 장관을 갖고 오실 줄 알았는데. 추미애 장관이요? 네. 먼저 떠난 사람을 뭐. 아직 안 떠났어요. 네. 떠난다고 했지. 네. 근데 어차피 저희가 제목을 윤석열 총장을 해도 뭐 추장관 얘기 안 하겠습니까?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? 왜 파란불 빨간불이 없어요? 근데 그게 사실은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형식성으로는 정직 2개월 당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뭐 정직 2개월 당한 사람이 좋아요 뭐 파란불 할 수도 없는 거고. 네. 그렇다고 저는 윤석열 총장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빨간불 할 수도 없는 거고. 그리고 어쨌든 이제 법적 투쟁을 해야 됩니다. 그죠? 그리고 네. 법적 투쟁에서 소송 이기든 지든 간에 이제는 또 정치의 어떤 싸움도 해야 될 상황이 왔어요. 네. 저는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으로 변신할 거로 보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래야 본인이 산다고 저는 봐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인이 변신한다는 게 제가 이제 대선 출마하겠습니다. 반드시 이게 아니라 내가 출마를 하든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든 지금 20몇 프로 한 1, 2들 다는 이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더 키워서 뭔가 정치인으로 변신을 해야 본인이 아마 사는 길이 올 거라고 저는 봐요.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게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. 어쨌든 고난의 행군이죠. 잘 되든 잘못되든 간에.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색깔 없음을 했어요. 뭐. 알겠습니다. 그리고 형택 변호사님은 김종인 위원장을 파란불로 들고 오셨는데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윤석열 총장 얘기 끝나고 하도록 하고 윤석열 총장 얘기 좀 해보죠. 지금 말씀하셨어요. 윤석열 총장이 뭐 소송을 하고 있고 정직은 당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뭐 얘기할 수가 없다. 어쨌든 몸이 편안한 건 아니고 힘들어지니까 잘 되든 잘못되든 그 과정들이 얼마나 지난합니까? 제가 얘기했던 소송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임기 끝나고 어쨌든 소송 이기든 지든 정직 2개월 갔다 오면 임기를 마치는 거잖아요. 임기 끝나고 그 이후에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이 과정들이 뭐 아주 쉽거나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탄탄대로 펼쳐지는 건 아니거든요. 굉장히 알겠습니다. 지난한 길이니까 고난의 행군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뭐 정치인으로 변신이 쉽지 않다고 봐요. 왜냐하면 그래요? 사실 그럼요. 왜냐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관료 출신들이 정치를 했을 때 검찰총장이 있을 때는 권한이 있고 결국은 검찰이라는 건 수사를 함으로써 권한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. 계속적으로 이제 뭐 원전 수사 이런 것도 하는 게 어쩌면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나는 건데 정치인으로 나왔을 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. 그럼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평생 이제 검찰에 있던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? 우리 변호사 할 수 있죠. 아니, 변호사는 할 수 있죠. 변호사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봐요.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본인은 살았지만 검찰은 죽었다. 왜 그러냐면 사실은 검찰개혁 시즌2가 이제 좀 앞당겨지는 의미가 있어요.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원래 검찰이 수사권 6개가 있는데 그리고 2022년부터야 이제 검찰 피신조서 증거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2022년이 23년 후로 될 거로 생각했거든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년 정도에 이 6개 가진 수사권도 다 없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검찰은 거의 그냥 공소청 정도로 머물고 검찰총장 직위도 한 차관급 정도 내려오고 그래서 아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일조할 가능성이 높다.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서 이게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정부 여당이 많거든요. 검찰개혁의 밑거름이 됐다. 그렇죠. 오히려 본인은 뭐 정치적으로 얘기처럼 살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나마 남은 검찰의 이 수사권도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뭐 거기에 아마 윤석열 총장이 일조할 것 같다는 김태현 변호사님 굉장히 못마땅한 저는 표정으로 아니 뭐 검찰이 직접 수사권 없애고 이거는 어차피 여권과 대통령이
윤석열 총장 임명하기 전부터 방향으로 잡았던 거잖아요. 그렇죠. 제가 뭐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방향을 잡은 겁니다. 그러니까 제도의 개선. 전 윤석열 총장이 여권에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다고 해서 이게 뭐 더 빨라지고 안 하던 걸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제도 개선 원래 하려던 거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대통령이 이제 아주 충성스러운 지지층 있잖아요. 핵심 지지층. 뭐 거긴 모르겠는데 거기 아니라 일반 중도 유권자들한테는 현 정권이 하려는 검찰 개혁이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거구나. 사람을 찍어내는 게 저 민주당이 말하고 정부가 말하는 검찰 개혁 요체고라는 걸 저는 인식시켜줬다고 봐요.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. 알겠습니다. 근데 그게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언론의 프레임인데 이 공수처 얘기나 검찰 개혁 나온 게 20-30년 된 얘기예요 벌써. 그러니까 DJ 정부 때 쭉 있었던 얘기거든요. 이게 갑자기 뭐 윤석열 총장 진퇴라든지 최근의 상황이 나와서 갑자기 추진한 게 아니거든요. 알겠습니다. 다 알고 있죠. 이 얘기는 뭐 얘기가 약간 산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땡겨와서 사람 얘기로 가면은 이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 한마디씩만 좀 여쭤볼게요. 윤석열 총장이 지금 소송 낸 걸 가지고 여권에서는 대통령하고 싸우는 거냐, 지금 그게 뭐 공직자의 도리냐,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.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? 요런 어떤 생각에 대해서. 이 김태현 변호사님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니까 대통령이 하나만 다 해야 되는데 이건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징계 사유가 없다는 거잖아요. 총장 입장에서 보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예전에 다른 검사들처럼 무슨 뭐 사생활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명백한 불법이 없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쨌든 장관이 나를 찍어내기 위해서 전환리를 쳐서 징계 의결에 났고 나는 이걸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법적으로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징계하기 전에 하루는 총장 불러서 총장님 이렇게 하니까 추장관도 뺄 테니까 당신도 빼쇼. 임기가 2년이 있어서 해임은 안 되지만 당신이 물러나 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정치적인 해결을 할 때 총장이 싫은데요? 임기 2년인데 하고 버텼다. 그러면 여당이 말하는 이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네가 이렇게 버틴 게 맞냐라는 얘기가 맞을 수 있지만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. 징계가 절차도 위법하고 사유도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윤 총장은 다툰다는 거예요. 그 어제 윤 총장이 했던 그 변호사가 했던 그 얘기는 어쨌든 최종 사인은 대통령이 한 거니까 소장 쓸 때 그 다투는 처분은 대통령의 처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거는 피고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고 대통령은 아니고 법상. 근데 이제 여당은 이걸 아마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윤 총장이라는 모습을 좀 만들고 싶겠죠.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슨 전제 군주제도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? 알겠습니다. 부당하다고 하면 다. 근데 저는 말 자체로 모순적이라고 봐요. 왜냐하면 두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,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에 그랬죠. 뭐 메신저에 보내서 임기 채우라고 했다. 그다음에 징계 얘기 나올 때도 대통령의 의사가 확인되거나 뭔가 언급이 있으면 자기 물러나겠다는 취지로 말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근데 대통령의 언급이라는 게 반드시 뭐 물러나라. 그건 어찌 보면 임기제랑 안 맞는 거죠. 근데 징계를 한 거에 대해 제가 하는 걸로 저는 의사표시했다고 보거든요. 그러면 임명 지금 자꾸 언론에서는 뭐 해임하라 그러는데 사실 해임권은 없어요. 지금 없죠. 없는데 어쨌든 불러서 뭘 했으면 되지 않느냐. 저도 뭐 그거 자체가 오히려 뭐 해임을 압박하는 수단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. 지금 어쨌든 법적인 절차를 공언했기 때문에 그 수는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반대되는 약간 동전의 앞뒤 같은데 이 추미애 장관 이제 사의 표명을 했잖아요. 이 추미애 장관 앞으로 이건 이제 현 변호사님 추미애 장관이나 또 잘 아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어떻게 할 것까지는 제가 못 보겠고요. 전화해서 물어를 보시고 근데 뭐 글쎄 일각의 언론처럼 아마 서울시장 생각은 별로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고. 아 그래요? 그다음에 뭐 정치인이니까 정치는 당연히 계속 하시겠죠. 당연히 뭐 정치인들은 대권에 관심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. 그 사이에 뭘 할까는 고민하실 것 같아요. 뭐 총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역할을 하실 것 같긴 한데 뭐 5선 하셨고 당대표 하셨으니까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을 바랄 것 같습니다. 그럼 대선 아니에요? 그러겠죠 당연히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하시든지 뭐. 관심이 없어요. 아니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국민 야당 입장에서는 추 장관이 서울시장을 나온다든지 속된 말로 대선을 나온다든지 그게 두려운 카드가 아닌 거죠. 왜냐하면
추 장관이 지금 이 사태를 거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을 생각해 보면 네. 얻은 것은 핵심 지지층한테 엄청난 지지를 받은 건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법무부 앞에 그 꽃바구니들 네. 그걸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 만약에 서울시장 경선 또는 대선 후보 경선을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죠. 왜냐하면 당내 경선이라는 건 핵심 지지층 의사가 중요하니까. 근데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서울시장 1,000만입니다. 그다음에 인구 대통령 5천만이에요. 유권자는 그건 안 되지만 어쨌든 인구수로 하면. 이 광역 단위 큰 선거에 있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비호감도입니다. 네. 저 뭐 국민의힘이 총선 지고 지방선거제가 핵심 지지층 없어서 그래. 다 있어요. 국민의힘도. 네. 근데 그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서 그걸 못 넘어서 결국 지는 거거든. 전국 단위 선거에서. 네. 그렇게 보면 추 장관에 대한 지금 중도층에서의 또 비호감도가 워낙 높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든 대통령이든 뭐 나와서 당내 경선에서 핵심 지지층 가지고 경선 통과하세요. 올라오세요. 국민의힘 속에서 웃고 있을걸요. 제발 장관님 올 4월에 볼 수 있기를. 아니면 내년 5월에 볼 수 있기를 이거를. 알겠습니다. 이 궁금해서 이건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집행정지 이제 신청을 했잖아요. 그렇죠. 징계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이거 어떻게 될까요? 이게 이건 이제 두 분이 약간 변호사 입장에서 이렇게 진영이 아니라 이게 법이나 이런 것들 지금 판례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예상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현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하세요? 이 얘기 제가 며칠째 하고 있는데요. 좀 쉽지는 않아요 판단이. 보통 근데 집행정지가 일반적으로는 행정에서 많이 받아주는 편이고 지난번에 직무배제도 받아줬잖아요. 받아줬죠. 네,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긴급한 회복할 수 없는 긴급한 손해나 아니면 긴급한 필요성 이런 걸 보는 건데요. 근데 이제 한 두 가지 점이 지난번이랑 좀 다르죠. 왜냐하면 일단은 징계 절차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점이 다르고요. 지난번에 직무 배제는 사실은 징계 결정 때까지예요. 그러니까 기간 자체가 그렇죠. 없는 거예요. 사실은 직무 배제 기간이 없는 거라서 그게 한 달 될 수도 있고 2달 될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고.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기간이 딱 있거든요. 그리고 지난번에는 아마 받아줬던 게 임기제 2년 보장이 있는데 그거를 좀 잠탈하는 거 아니냐. 형용화 시킨다는 거였는데 정직 2개월 정도가 전체 24개월 2년 징계에서 그렇게 큰 부분인가? 네. 그게 좀 적다는 거죠.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지난번과 좀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.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. 판단을 하기 어렵죠. 이게 사실 선례가 있는 건 아니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데 저는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. 뭐 높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있다고 본다. 그래도 51 하나라고 하면 저는 있는 쪽으로.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통령의 행위인지 이게 참 묘한 건데 장관이 의결을 대해서 제청하고 대통령이 사인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의 의사가 들어가 있느냐 대통령의 재량이냐 청와대는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청와대는 아니라고 선을 걷습니다. 근데 청와대가 선을 긋은 이유는 대통령한테 정치적인 부담이 오는 걸 막고 싶었겠죠. 네. 그 대통령이 임기제자를 몰각해서 한 게 아니라 절차대로 한 거 사인만 했을 뿐 이 얘기거든요.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법원에 가면 총장에게 유리해지는 거예요. 이게 대통령 인사권이다. 대통령 통치행위다. 대통령 공직자 임명권이다. 이렇게 가버리면 그걸 법원에서 판단하기도 사실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. 대통령의 통치적인 행위를 하는 건데. 근데 아니라면서요. 대통령이 사인만 했을 뿐이라면서요. 법은 부담 없죠. 이거 하나 있는 거고.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다 정직 2개월. 그러니까 해임이나 정직 6개월보다는 정직 2개월이 확률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인정될 확률이 낮은 건 맞지 아무래도. 당사자 오는 피해가 적으니까.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게 수능 커트라인도 아니고 그러면 정직 몇 개월부터 회복할 수 있고 없고가 갈라지는 거예요? 정직 2개월이냐 3개월이냐 4개월이냐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. 임기제가 보장돼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총장의 임기하에서 그건 하루든 이틀이든 이 숫자가 그리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다. 어쨌든 부당한 사유로 징계를 됐느냐 안 됐느냐. 이걸 보전을 해줘야 되냐 안 되냐는 그 큰 틀이 중요한 거지. 2개월이고 3개월이든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거죠. 판사도 고민이 많겠네요. 고민 많죠. 이런 거 배당되면은 판사도 왜 저에게 아니 사람이니까 판사도. 알겠습니다. 다음 얘기 짧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파란불로 들고 오셨는데 당연히 최근에 사과? 그렇죠. 사과 부분 전직 대통령 사과. 그렇죠. 어쨌든 잘했다고 봅니다. 사과는 10번이든 100번이든 하는 게 낫고요. 그다음에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 것 같은데 당내 여러 의견도 있지만
그래도 조금 더 나가서 좀 인적 쇄신도 좀 하고 그다음에 좀 당 분위기도 좀 바꾸고 좀 이렇게 쇄신 분위기를 좀 더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. 근데 이제 결국은 응원입니다. 응원 더 하라고.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선거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뭐 그랬든 안 그랬든 선거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. 주려고 뭐 줄 텐데 결과적으로 이게 중도층한테 호소력이 있을까?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호소력이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비호감도 조금 낮춘 건 맞겠죠. 그러니까 예전에 비호감도가 100이었으면 예. 숫자가 낮아진 건 맞아요. 예.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돌릴 정도냐. 뭐 그건 아니거든요. 사실.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전까지 사회 지도층이 무리를 일으켰을 때 사과하는 거 많잖아요. 네. 근데 아무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 해도 그 사과로 마음이 돌아가는 것보다 그 이후에 조치들 가지고 하는 거죠. 어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CEO가 나와서 소비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. 그럼 뭐 그래 사과는 했네라고 하지만 그 회사에 대한 신뢰를 하려면 그 다음에 어떤 조치들, 뭐 문제 있던 제품을 뭐 새로 뭐 만든다든지, 뭐 서비스를 해주고 뭐 이런 조치들을 보고 완전히 마음이 이제 용서를 하는 것이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앞서 현 변호사님 지적해 주셨던 인적 쇄신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, 그런 행동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완벽한 저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? 근데 지금 일단 첫 발은 잘 떼긴 뗀 거죠. 됐다. 그리고 제가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 평가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사과 내용에 군더더기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일부 조간신문에서 그날 사과하기 아침에 신문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제 사과를 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좀 지적하는 내용도 들어갈 거라고 한 줄 들어가 있었죠. 네.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사과로 끝났거든요. 거기서 사족이 붙으면 안 돼요.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뭐 현 정부의 적폐청산 때문이라든지 뭐 이런 쓸데없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고 그냥 처음부터까지 잘못했으면 쭉 가는 게 맞죠. 그래서 그 내용이 저는 깔끔하게 사과가 됐다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을 평가를 하고 중요한 건 역시 뒤에 따르는 인적 쇄신이나 조치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. 근데 그 인적 쇄신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? 그렇죠. 지금 왜냐하면 뭐 선거철이 아니기 때문에 민경욱 뭐 김진태 정도 뭐 당 원외위원장 뭐 정리하는 것 정도야 뭐 큰 의미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서울 부산시장에서 얼마나 참신한 인물을 내세우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그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아마 이번에 지금 국회에서도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농성도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이게 아직 당론되지 않았거든요.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이런 데 감각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. 원래 하겠다 그랬거든요. 당론을 정해서 그게 보여주는 겁니다.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바뀔 것 같다 되는데 그건 제가 보기 못할 것 같아요. 당내에서 반발이 워낙 많으니까.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인적 쇄신 듣고 마무리하죠. 하나 더는 야당이 결국 수권 정당이 물론 대한 정당이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TF 만들었을 거예요. 부동산 대책. 거기서 당내 전문가 다 모아놓고 나름의 당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 되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. 그래서 그래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가면 그래도 내 삶이 좀 나아지겠지라는 기대심을 주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무조건 틀렸어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할래? 나 답을 주는 거. 이게 사실 기본적이지만 야당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과들 그게 중요하죠. 어떤 성과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여의도 신호등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. 지금 시각은 8시 48분입니다.